마지막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금요일이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마는 이 형량 5년 이게 형량 5년에 대해서 이게 그 특검은 10년을 구형했는데 이게 체포 방해, 체포를 막았었던 것들 이 형량 5년이 이게 너무 이게 약한 거 아니냐? 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재판장이 실제로 판결 선고 당시에 얘기했죠. 이제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의 한계가 11년 3개월이다. 설정을 해놓고 양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라고 한 뒤에 나쁜 것들을 줄줄줄줄 얘기를 했어요. 최악의 범죄인 것을 그렇죠. 잘 설명을 했어요. 근데 뒤에 석연치 않은 약간 유리한 정황, 뭐 나이라든지 초범, 네 초범이라든지 뭐 원래 그건 약간 클리셰 같은 거예요. 판결문에 다 들어가는 건데. 근데 마지막에 결론이 5년이라고 나올 때 저는 이제 제가 방 안에서 그걸 지켜보다가 막 꽥꽥 소리를 지르서 말이 되냐 저게. 이게 10년 구형한 것 중에 물론 지금 일부 무죄가 나온 게 있기 때문에 무죄 부분들은 좀 감안하더라도 무죄된 걸 다 빼더라도 본인이 밝혔지 않으면 11년 3개월이 한계다. 지금 유죄로 선고된 것들의 한계가 11년 3개월이라면 구형대로 선고할 수도 있었던 사안인데 무엇 때문에 장량 감경을 했는가 도대체가 본인이 인정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못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법원에서 잠량 감경의 대전제가 피고인이 반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은 감옥에 길게 안 집어넣어도 교화될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구나. 죄를 뉘우치니까. 근데 안 뉘우치는 인간은 풀어주면은 혹은 적게 처벌하면은 나와가지고 또 이상한 짓 한다. 그러니까 어미 처벌해야 돼. 이런 논리거든요. 법원의 논리가. 근데 전혀 감형 요소가 없는데도 알아서 저렇게 해주는 게 일단 형량 자체는 충격적인 거였어요. 5년 법조인이 봐도. 근데 또 이제 한편에서는 이제 형량 자체는 사실은 이렇게 납득하기 힘들지만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피고인 같은 경우는 이제 내란죄, 그렇죠.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있고 그리고 그 판결이 나게 되면 만약에 그것이 인정을 받게 된다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니까 맞습니다. 사실 다른 형량에서 5년을 받든 10년을 받든 이건 나중에 병합을 하게 되면 그렇죠. 큰 의미가 없고 그리고 형량보다 그 판결에 보면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으로 불법성을 인정한 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윤석열 피고인이 계속 얘기한 게 공수처는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왜 이게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임의대로 했냐라는 부분 이걸 다 그걸 각하라고 하나요? 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수처에서도 수사권이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다. 그리고 서부지원 영장 관할도 이것도 인정한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윤석열 피고인과 변호인 쪽의 주장을 전부 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것의 의미를 두는 경우도 많던데요. 이제 하루 지나고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판결 선고될 때 처음부터 봤던 이유가 그 논거가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라든지 서부지법의 영장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과연 판단할까? 그 부분에 귀를 쫑긋 세우고 봤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 판판이 깨부셨죠. 일각에서는 공수처 내부에서도 걱정을 했었어요. 이거 공소기각 되는 거 아니냐 내란 재판이.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이 먼저 수사 착수한 것을 공수처법에 따라서 이제 사건을 가져와라. 가져왔죠. 그렇죠. 우리가 우선권이 있다. 이게 무리한 거 아니었냐. 냅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었다는 듯이 얘기가 돌더라고요. 공수처 내부에서도 걱정된다. 그런데 이번에 깨부셨어요. 그 논리를 완전히. 전혀 공수처는 직권남용 원래 수사할 수 있고 직권남용에 연관되는 범죄가 내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명확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쪽 변호인들도 뭐 대외적으로나 유튜브 나와서는 이건 당연히 무죄고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막 떠들었지만은 법리적으로는 공소기각에 굉장히 기대를 걸었어요. 이건 증거 능력 없는 증거에 의한 기소고 위법한 수사 착수고 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공소가 위법한 거다. 그러니까 무죄보다 더 결정적인 거죠. 유무죄 판단할 거 없다. 그렇게 되면 다른 재판에까지 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거에 굉장히 목숨 걸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렇게 깨지니까 지경 부장이
이 백대현 부장의 판결을 갖다가 완전히 배관시하고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어렵죠, 법원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윤석열은 비상이 걸린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내란 재판에도 이 판결이 일종의 준 것처럼 될 수 있나요?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데요. 다만 이제 하급심 소위 말해서 1심 판결이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는 따라야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판사들끼리도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들도 이론적으로는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이제 여론상으로는 어쨌든 법원도 이건 워낙 정치적 파급이 큰 사건이니까 선행 사건하고 정반대로 선고하는 판사는 엄청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잖아요. 논리적으로도 아주 대단해야 되고요. 이 선행 판결을 깨부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건데 부담스럽죠. 안 그래도 원래 안 되는 건데 그걸 어거지로 하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럽다. 저는 사실상 리딩 케이스로서의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런 느낌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이 킬러 문항을 쭉 풀어나가는데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 풀이 과정이 정말 속 시원한 거죠. 모험 답안처럼. 그래서 아마 저도 직접 봤는데 이게 10년이 아니라 20년 때리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장하고. 그렇지. 딱 하나씩. 예, 의문 품었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유지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일부 국무위원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 안 하는 부분이 있지만 핵심적으로 짚었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반려받은 그 영장 관련돼서 사실 논점이 있었는데 이것도 관할권 위반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2.3 비선계엄 선포 당시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행위 역시 그렇죠. 심의권 침해했다. 뭐 이런 것도 사실 속 시원했고요. 뭐 속 시원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으로 가서는 최종 결론 형량이 네 복수 정답 이건 복수 정답이다 이렇게 하는 느낌. 야 이거 10년도 되지만 5년도 된다. 다만 장량 감격이다. 네. 초범이다. 그래서 초범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러면은 내란 우두머리죄에도 어쨌든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다고는 하나 장량 감경을 하면 10년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형이 이론적으로는 장량 감경이라는 이론적으로는 게 무기징역도 장량 감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짓을 할까 법원이 시민들은 또 이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지점인 거죠. 그거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럼요. 이 판결은 이게 사실은 어떤 조금 이제 내란 우르누물 혐의라는 큰 그게 있고 옆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뭐 10년이나 5년이나 이건 뭐 어느 정도 이제 국민들이 억셉트 할 수 있고 그 논리나 이론들이 이제 아주 정교했기 때문에 이건 뭐 그래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건 법원의 신뢰를 그냥 땅에 처박는 거죠. 지금 부장이 그렇게 한다면. 이게 허영 기자 이제 남은 재판 일정들이 계속 쭉 있죠. 윤석열 관련 재판이 모두 8개잖아요. 8개나 됩니다. 8개인데 이제 1심 판결 하나가 이제 내려진 거고 예. 나머지 7개의 판결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하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하고 있는 선고가 2월 19일 오후 3시에 있고요. 그때는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노상원 정보사령관이라든가 조지호 청장 등에 대한 선고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무인기 외환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2일 첫 재판이 있고요. 이것은 형사합의 36부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재판이 진행되는 것하고 동시에 지금 민간에서 열린 무인기 사건하고 약간 묘하게 겹쳐지면서도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된 위증 혐의 사건도 있습니다. 또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받은 혐의 이것도 이진관 부장판사가 진행을 하고요. 또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출국하도록 범인 도피 등을 도운 혐의, 도피를 하도록 한 혐의, 이것은 이제 최혜병 사건이죠. 이것도 그렇죠. 진행이 됩니다. 별개로요, 한덕수 재판, 이상민 재판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재판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2차 종합특검이 되면 추가로 혐의가 또 늘어나서 재판이 또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도. 예, 특히나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이야기가 거의 나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가 되면 재판은 훨씬 더 깊고 길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어저께 이제 그 금요일이죠. 네. 정치권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아무런 입장을 안 냈어요. 네. 이게 아무런 논평도 안 내고 사실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피고인 사형 구형할 때도 아무런 입장도 안 냈고
이번에도 아무런 입장을 안 내면서 이제 대변인한테 이제 기자들이 입장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이다.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우리 당을 떠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그 공공한 처지가 이해는 돼요. 이렇게도 입장을 낼 수도 없고 저렇게도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뭐 법원을 규탄한다 이렇게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법원이 합당한 판결이다 이렇게도 못 하겠고 지금 모든 상황은 당대표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장동혁 당대표가 과거와의 절연, 그러니까 윤석열과의 절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실제로 공식적인 입장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입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하는 얘기는 당대표가 단식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식이 조롱을 받고 있고 그리고 비아냥을 받고 있지만 당 내부에서는 최소한 당 내부에서는 본인들이 입장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재판이 줄줄이 있고 이제 당장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거잖아요. 그때도 우리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이다. 이렇게 하게 되나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첨언을 하자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는 논리의 일관성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든가 아니면 윤석열을 실제로 두둔했거나 지지했던 거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선고가 이루어질 때는 또 다른 입장을 낼 수도 있다라는 게 또 국민의힘 내부적인 그러니까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논점 일탈을 다들 하고 신한계도 그렇고 다 논점 일탈인데 지금 중심되는 이야기가 이거더라고요. 윤석열은 탈당했는데 뭐 어쩌라고. 탈당으로 절연이 된 거다. 나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왜 얘기를 해야 되냐. 이게 공식 입장이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런데 뭐 장동혁 당대표 대표가 그때 사과할 때도 보면은 무엇을 사과하는지 그 주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사과할 게 아니고. 그렇지. 계엄을 비호하고 영장을 갖다가 막겠다고 가가지고는 불법영장이라고 소리치고 김기현 판사 출신 뭐 이런 사람들도 법조 율사들이라는 게 가가지고 이건 불법영장이고 막아야 된다고 막 그러고 이런 사법질서를 완전히 부인했던 그런 것들 그 배경이 자기의 정치적 기득권과 하나 남은 이 보수의 어떤 잔재들을 살려야 된다 그런 생각에 자기의 법적인 소신이나 이런 것도 다 버리고 법치주의도 부인해가면서 했던 그런 행태들을 반성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는 다 빼고 탈당했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들에게 호응을 못 얻는 거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비관적으로 참 슬프게 보는 것은 대구시장이었던 권영진 의원이 지금 대안과 미래라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맞습니다. 거기 포함되어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막 지금 당에 대해서 혁신해야 된다. 장동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비판적 목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이분도 영장 맞겠다고 갔어요 그때. 그렇죠. 그래 갔었죠. 제가 그때 그 화면 보고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그래놓고 뭐 지금 장동혁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 상황에 따라 가지고 기회주의적으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메시지 내는 게 나에게 유리해. 그러니까 철학은 없고 오로지 시류에 따라 가지고 기회주의적으로 논평을 내고 메시지를 내는구나. 저 수준으로는 국민들을 절대 마음을 못 돌이킨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린 것 같습니다. 대구 의원이라서 상관없을지 모르겠으나 근데 45명의 의원들이 45명이 굉장히 많죠. 맞습니다. 의원들이 다 107명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의원들이 그 한남동에 가서 이제 체포 방해와 관련해서 이거는 영장은 불법이라고 했는데 이번 판결에서 영장은 합법이라고 그렇습니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거 아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게 우리가 그때 잘못했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합니다라고 하든지 정치인이라면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때의 본인들과 지금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고 아까 45명, 30명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선수로 치면 이때 다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 전원이 갔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진 의원들 많이 맞습니다. 갔고 대구 쪽 의원들은 굉장히 많이 간 것 같더라고요. 웬만한 분들 다 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지금의 행동이 너무 이제 안 맞으니까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공식적으로는 향후에도 윤석열 재판과 관련돼서는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라고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아마 당시에 참가했던 45명이나 그 이후에 이제 30명이 거의 겹칠 텐데 이 의원들도 이 입장 뒤에 숨는 것으로
그래서 본인들은 뭐 더 이상 언급되기를 원치 않는 것으로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아마 그거를 피해 가기는 힘들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뭐 국민의힘 소식도 있었고 민주당 소식도 있었고 또 이해운 후보자 청문회 관련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윤석열 피고인 관련 소식까지 설명과 함께 해설해 드렸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요? 변호사님 첫 방송 어떠셨습니까?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예. 기대한 대로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저희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시죠. 감사합니다.